가스요금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스공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추가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인 정부와 한전은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가맹점들이 NFC 단말기를 확대 설치할지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카드 기능 역시 계약을 맺지 않아 아직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만에 30원 급등하며 125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초 강세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1.7% 급락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올해 외형보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부분 수주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지난해보다 3조 원 이상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 같던 시장의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문현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오늘 증시 상황 랩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오늘 증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제가 좀 어리지만 예. 아재미가 좀 있어서 나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증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지난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7,877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이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네. 합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거쳤다는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러한 평가가 다시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기운이 빠질 수 있는데 문 기자 랩을 들으니까 좀 기운이 좀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하루 사이에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번 변수를 크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더 간다 이런 얘기죠? 긴축 더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반가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 1일에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당일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지 시간 3일,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증시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내놓고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 전망치였던 18만 7천 개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12월 증가폭인 26만 개의 2배에 달합니다. 결국 고용 지표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기 호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뭐 고용이 잘 되니까 소비도 늘고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긴축이 더 갈 거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재 좀 꺾인 상황입니다. 해당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5월 FOMC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33%대였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후에 59%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금리가 5%가 아닌 5.2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연설에 나섰는데요.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 참석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만약 파월이 이전의 발언을 뒤집는 매파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라면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 모두 하락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미국은 그동안 자발적인 미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계 저축률이 작년 12월부터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취업자가 급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 떨어진 사람들 많아졌다. 시민들이 이제 소비 여력이 다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다 이러면 시장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저의 이런 개인적인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투심은 지금 더 긴축을 간다는 쪽에 아무래도 무게를 두는 모양새고 이게 환율에도 오늘 상당히 좀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20원 넘게 폭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2일 이 1216원 선까지 내리면서 꾸준히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해도 23.4원이 오르면서 1252.8원의 장을 끝냈습니다. 한 달 전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미국 고용 지표 호조, 즉 미국 경기가 아직도 호전적인 상황이라 이 미국 달러와의 강세,
즉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찰 풍선으로 촉발된 이 미국-중국 갈등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25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포함한 환율에 대한 이 금융투자업계 평가, 전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맹위를 떨쳤던 킹달러 위세가 꺾이며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중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1,216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거래일 만에 30원, 하루 만에 20원 넘게 오르며 1,250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였으며 1일 상승폭은 2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 현상을 보인 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둔화세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만 미국 고용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고용 호조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그 여파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한 달 만에 103선까지 올랐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터미널 레이트이 좀 바뀌었어요. 시장 내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기조가 유지될 거란 프라이싱이 이제 오늘 시장 내 유입이 됐고요. 그러한 수준이 이제 1,250원대 이제 초반까지였는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 외환 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탓에 국내외 주요 기관의 원달러 환율 전망은 1,220원에서 1,410원으로 예상 범위도 넓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또 물가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미국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 종료 시점이 늦어질 것이다 보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한 만큼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세의 흐름을 갈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인 상황. 다만 미국의 긴축 행보가 길어지고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경우 또다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일본은행 차기 총재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물망에 오른다는 점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미야 부총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20년간 계속 금융 완화만 해왔던 인물이라 새 총재 이후에 급격한 긴축 기조 선회는 없겠구나. 이게 또 달러 강세 유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다시 약세다라고 한다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상 강달러는 수출 기업들에게 영업이익 개선이라는 큰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이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이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는 만큼 환차익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원달러가 13% 가까이 오르자 기업들은 실적 증가 효과를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이 컨퍼런스 콜에서 강달러 영향이 5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환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또 모든 기업들한테 호재인 건 아니라고요? 한국은행 제가 설문조사를 좀 봤더니 네.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총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국은행이 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답한 기업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답을 한 기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각각 10% 상승할 때 국내 수입은 3.6% 증가했는데 반면 수출은 0.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달러화 강세는 장기적으로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자재와 무역자금 대부분을 달러화로 지불 또는 조달하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경우 결국 기업들의 원자재와 달러 자금 지불 및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전체 실적 부진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으로는
제조업은 1,200원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1,100원대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도 지금은 너무 높다 이거네요. 내일은 어떤 일정 주목해봐야 됩니까? 우선 내일도 우리 이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페이 등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밀인데요. 기관과 일반 청약 모두 흥행을 했기 때문에 내일 따상이 가능할지 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센지랩과 제이오가 기업 공개에 나서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12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민들 난방비 폭탄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대주주인 정부는 막대한 수익을 이유로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인지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지금도 이제 난방비 부담스럽다, 폭탄이다 이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관리비 고지서가 지난달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은 그야말로 공포라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평 사는데 난방비만 70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4, 5, 7, 10월 등 4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영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장 4월부터 메가줄당 39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5.47원을 올렸는데 이것보다 7배가량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7배요. 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내년 겨울에 곡소리 좀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가스공사가 지난해 조 단위 흑자를 낼 걸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8,585억 원 수준입니다. 네.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는 얘긴데요. 올해 역시도 2조 3,225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예컨대 LNG를 100원에 구입해서 그 절반인 50원에 판다고 하면 50원의 손실을 낸 거죠. 그런데 이걸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장부상으로 이익이 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인 한전은 전기를 100원에 사서 5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50원은 적자로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 또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도매업을 합니다. 원재료 값이 떨어져 차익이 생겼을 때 가스비를 내리지 않고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 시민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판매업자들한테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적자가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이 논리가 잘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장부상으로는 지금 흑자긴 한데 이게 사실상은 자본 잠식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나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요금을 제값에 받지 못해서 쌓인 미수금이요 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3월 말이면 이 돈이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수금은 2020년 말에 1,941억, 2021년 말에는 1조 7,657억에서 지난해 9조 원으로 큰 폭으로 불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재가 이 정도 났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은 현실과 다른 상황이죠. 미수금을 손실로 판단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원재료 값이 오를 때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내리면은 이제 차익으로 그걸 손실을 메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그럼 미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가스비를 올려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불어난 겁니까? 아무리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를 해외에서 사와서 도매 요금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서 소매 요금을 결정을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나 발전
발전사 등에게 가스를 공급하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네. 에너지 가격이 좀 크게 뛰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데 산업용의 경우는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려왔던 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에 대해서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를 했고요. 여기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재료를 비싸게 샀는데 민간에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서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또 LNG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차익이 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근에 소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비에 연동하지 않고 있고요. 원재료 값이 내렸을 때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다 갚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제부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 국민들로부터 회수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대주주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취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2월 중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역시도 배당 추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이 23.5에서 40.8%의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기조대로라면 공사 지분의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정부는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챙겨가는 셈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 같은 장부 운영 방식이면은 미수금이 얼마가 나오든 정부가 서민 주머니 털어서 배당금 챙겨가는 꼴 계속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상륙합니다. 어떤 카드가 연동이 되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 기자, 이르면 이제 3월부터인데 3월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속으셨죠. 네. 작년부터 뭐 연말이다, 연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3월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까지 애플이나 현대카드에서는 공식적으로 3월이라고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에선 이제 3월 중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까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건요.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단말기 보급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면서 사실상 큰 산은 넘었다. 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카드가 이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출시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애플페이가 현대카드 독점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모든 카드가 대상이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제가 언급한 문제들 중에 두 번째 이제 단말기 보급 부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는 이 근거리 무선통신, 즉 NFC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접촉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NFC 단말기가 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카드에서 당초 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좀 따르면요, 특정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말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이건 리베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애플페이가 금융위 문턱을 넘는데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됐던 것도 사실은 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카드사가 아닌 모든 카드사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제 신기술 도입이라고 공익적 목적으로 좀 봐서 예외 사유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현대카드는 이제 우선적인 도입에 좀 무게를 두고 독점 권한 대신에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달부터 바로 애플페이가 시행이 되면 모든 카드사 카드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카드사가 가능하지만 좀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하면서 대상은 좀 확대가 됐는데요. 현대카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애플과의 계약 그리고 이제 전산 시스템 개발 같은 이런 것들을 추진해온 만큼 이미 준비가 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가능은 하지만 현대카드가 거쳐온 과정을 똑같이 밟아야 하는 만큼 이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카드사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초반 분위기에 따라서 뭐 0.1% 내외 수수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별도로 내고서라도 애플페이를 도입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는 카드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사용자분들 중에서 애플페이를 조금 빨리 사용하고 싶다 네. 한다면 현재로서는 현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빨리 되는 건 일단 현대카드다. 어떤 카드가 이용 가능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용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면서요, 일단. 네, 사실 이 국내 전체에는 약 300만 개 카드 가맹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NFC 결제가 가능한 곳은 10% 수준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30만에서 40만 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단말기에 NFC 이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그리고 코스트코, 스타벅스 이런 이제 대형 가맹점에는 단말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최근 애플페이 도입으로 간편 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삼성페이와 사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부분도 사실 이 단말기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그러니까 MST 방식과 NFC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제가 카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마그네틱이라는 게 이제 이런 카드에 있는 띠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 이 예전에는 이제 카드를 긁는다고 저희가 표현을 좀 했죠. 이 긁는 단말기에서도 삼성페이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신형 단말기가 없어도 작은 상점에서도 삼성페이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애플페이는 이 NFC 결제가 지원되는 단말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당장은 현대카드만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만큼 이제 현대카드가 초반 선점에 좀 주력하기 위해서 단말기 지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유저 수도 사실 적진 않거든요. 앞으로 단말기 설치하는 가맹점들이 어쨌거나 늘어나긴 할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초반에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대카드에서 조금 설치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존 NFC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더 이제 좀 많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우선적으로 영세나 중소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이 NFC 단말기 보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막연하다,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이 아이폰 유저들의 특성상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상당하죠. 또 젊은 층들이 또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예. 이제 만약에 주 고객이 젊은 층이 많은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좀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제가 좀 취재해본 결과 약 10만 원대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가맹점 입장에서 현대카드가 설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내가 바꿔서 애플페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좀 아직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20%면 뭐 적지는 않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좀 갤럭시에 좀 비한다면 조금은 그렇죠. 예. 적은 비중이죠. 예. 우리 또 청소년들은 요즘에 아이폰에 엄청나게 열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청소년 사용처들을 중심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교통카드가 되는지 여부도 좀 관심인데 아이폰은 지금 NFC 방식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교통카드는 원래 NFC거든요. 근데도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일단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좀 정답입니다. 답변입니다. 이 교통카드 기능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사업자인 티머니와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카드가 아닌 애플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언급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추후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 삼성페이를 비롯해서 후불 신용카드까지 이제 대부분 교통카드 기능이 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는 순환 가도를 달리는 반면 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로 기대를 모았던 페이코인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자 신고가 막히면서 어제부로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자체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K코인의 대표 주자였던 페이코인이 위태롭습니다.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를 받지 못해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 에이지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된 게 원인입니다. 페이코인 측은 FIU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5일 결제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닥사도 고민이 깊습니다. 기한인 6일까지 유의 종목을 해지 또는 연장할지 아니면 상장 폐지할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당장 유의 종목 해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FTX 파산, 위믹스 상패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혼탁해지자 은행들이 가상자산 업계와 관계 맺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페이코인은 이제 실명 인증 계좌를 빨리 받아서 다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시장의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이용자라든가 그 관련 가맹점들이 불편을 없겠고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페이코인 측은 거래소와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실명 인증 계좌 절차를 마무리하고 FIU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제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기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해외 사용자의 결제 서비스나 혹은 지갑 서비스, 교환 서비스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비즈니스 계속 해가면서 거래소 설득 예정입니다. 페이코인 이용자만 페이프로토콜 추산 350만 명. 이들을 비롯해 투자자, 간편결제업계 등은 이번 페이코인 사태 여파가 더욱 번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공사비 상승에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 올해 수주 목표를 대폭 줄였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건설사들 수주 목표가 어느 정도 준 겁니까?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수주 실적과 올해 수주 목표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작년에 35조 원 넘게 수주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29조 원입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작년 17조 수주에 올해 목표 13조 8천억 원입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역시 지난해 수주 실적에 비해서 올해 목표치를 줄였고요. 건설사들의 이런 수주 목표는 실제 수주를 노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연초에 합산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네. 작년에 대부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영향도 있지만 이 두 수치를 비교해보면 올해 건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한 건설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건설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작년만큼 수주가 폭발적이진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건설사들 지난해 또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 정도만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건설사들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실적 악화되는 흐름이 지금 수주 목표가 꺾이는 이런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조금 끝났는데요. 매출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예.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두드러지는 측면입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도시정비와 같은 이 주택 사업보다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같은 이 하이테크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해외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실적을 그나마 수익률 방어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반면 이 국내 주택 사업에 치중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대체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무리한 수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건설사들의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 올해는 좀 공격적인 수주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하겠다는 전략이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지난해 한남 2구역과 같은 초대형 사업장들이 나올 텐데 올해는 뭐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는 없겠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도시 정비에서 이 굵직한 대형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노량진 1구역이나 한남 4, 5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건설사들이 이 다수가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컨소시엄 구성이나 포기 등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주택 사업장들도 하나같이 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출은 잡히고 있지만 이 자재값 등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현실화됐고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작년 이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가 여기저기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건설업계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주택 사업보다는 해외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올해 실적도 선방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해외 건설 수주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삼성물산의 예를 들어보면요. 작년에 국내에서 11조 5천억 원, 그리고 해외에서 5조 5천억 원을 수주를 올렸습니다. 해외 수주의 경우 2021년 7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5조 원대로 작년에 줄어든 것이고요. 올해도 5조 9천억 원을 해외 수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실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건설사 전체적으로도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까지죠. 해외 건설 수주액은 6억 9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데요. 2007년 이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연초에 이 수주를 예상했던 굵직한 이 해외 프로젝트들이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여파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그 UAE나 사우디와 같은 중동 지역이나 유럽 쪽 신재생 에너지, 또 호주와 캐나다 인프라 건설 등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예정대로 프로젝트 발주가 나온다,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주가 뭐 통상적으로 당장 수주한다고 해서 당장 올해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 3년 이 장기적인 그 실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수주를 향후 주가 흐름에 눈여겨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호 기자였습니다. Luxembourg really strives to remain a welcoming place f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want to access the European market and investing in the EU. 우리 금융투자업계도 오늘 장관님과 대사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장사를 집중 조명해보는 종목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의 박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사람의 장에 부족한 미생물을 투약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연평균 7.6%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받는 치료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바이오랩은 자체 개발한 스마티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현재 건선, 염증성 장질환, 천식 등의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성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선 치료제인데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환자 모집과 함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글로벌 임상 2상을 모두 진입을 하였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그러한 결과를 임상 2상의 결과를 올 하반기까지 확인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과 함께 고바이오랩이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이마트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인 위바이옴을 설립했는데 설립 10개월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역량과 그러한 그 기술을 축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바이옴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저희가 출범한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출 100억을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과 건강기능 식품을 앞세워 레드바이오뿐 아니라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00억 원이 넘는 현금 보유고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앞세워 향후 수년간 추가 증자 없이 돈 버는 바이오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그러한 그 다음 단계로서의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실제 돈 버는 바이오의 그러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의 고바이오랩의 성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고부가 가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비용을 효율화해 실제 돈 버는 바이오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의 매각을 둘러싸고 전현직 경영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600억 원이나 지원을 하면서 인수를 추진해오던 HY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유 기자, 메시코리아 창업자 유정범 전 대표가 HY 사옥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어땠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오늘 그 시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HY 본사 앞에 유정범 전 의장과 부릉라이더, 지점장 2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날치기식 이사회 의결로 이 메시코리아를 HY의 헐값에 넘기려 한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유 전 대표를 복권하고 인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사실 입찰 비딩 방식을 통해서 적대적 인수를 방지하고 회사를 복원시켜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는 회생 ARS를 제가 신청한 것이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런 이사진들을 설득하여 HY 한국 야쿠르트에서 지금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것이며, 네, 지금 일단 HY로의 인수를 철회하라 이런 게 좀 큰 틀의 의미이고 이사회도 지금 위법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메시코리아 측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메시코리아 측 입장으로는 그 유 전 의장의 주장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 현장 공증인 입회 하에 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요. 메시코리아는 당시 이사회에서 이 유 전 대표를 해임하고 공동 창업자였던 김형설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우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HY를 선정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네. 이 메시코리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HY로부터 긴급자금 600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30일 OK캐피탈, 기술보증보험 등 주요 채권자들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메시코리아가 대출 상환이나 대표이사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기는 한데 메시코리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들을 적법하게 마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혹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HY라고 이제 부르는 회사가 옛날 한국 야쿠르트 회사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름을 한국 야쿠르트에서 HY로 변경했습니다. 네, 발음도 HY가 아니라 HY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메시코리아 측 입장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채무를 상환한 거고 지금 인수 절차에도 위법한 부분은 없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메시코리아 입장처럼 법원에서 지금 자금 지원이 허가가 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HY가 메시코리아를 인수하는 게 확정된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법적인 갈등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이 인수 절차에 있어서 좀 잡음이 발생한다거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과 HY 투자를 결정했던 긴급 이사회의 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어서 이 업계에서는 인수가 당초 계획보다 꼬일 수 있다는 분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당초 이번 주 9일로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도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승인받고 남은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코리아는 임시주총 연기에 대해 임시주총 재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수 차질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대표 간의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메시코리아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좀 씁쓸하기도 한 게 뭐 이제 지난해에는 메시코리아가 뭐 유니콘 기업에 오르냐 마냐 사실 이런 기업으로 거론이 됐던 기업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몰렸다고 봐야 될까요? 분석을 좀 해보자면 앞서 이제 메시코리아가 어떤 좀 스토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메시코리아는 배송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후보로 꼽혀왔죠. 네.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나 네이버 등 대기업들의 로봇콜이 이어지면서 총 투자 금액 수만 1,700억 원을 넘겼고 매출액도 매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륜차와 새벽 배송, 식자재 유통 등 무리한 사업 다각화로 자금난이 불거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OK캐피탈로부터 3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마저도 제때 갚지 못할 지경이 되자 결국 법정관리 문턱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자금난에 전 현직 대표는 서로 자금 유치를 시도했는데 지금 현 대표 측에서 HY를 구원투수로 먼저 영입하면서 우선 위기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겠지만 HY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면 앞서서 투자했던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법정 관리는 피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완전히 잃게 될 위기는 넘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좀 보면 GS 리테일, 네이버, 현대차 등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요. 네. 피플랜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규 투자나 지분,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만약 OK캐피탈이 계획대로 피플랜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였다면 지분이나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원금을 보장받기조차 힘들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ARS는 기업 회생 절차를 잠시 유보하고 채무자가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내로랄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재미를 못 본 기업에 HY가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 만약에 이제 같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까? 아시다시피 HY는 우리가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 예. 냉장,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프레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현재 활동하는 프레시 매니저들이 전국에 11,000명가량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이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공백 지역을 메시코리아가 보유한 불응 배달 기사들로 메꾸겠다는 거고요. 특히 HY는 자사몰 프레딧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HY는 자사몰을 키우기 위해서 충남 논산에 물류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데 이게 오는 6월께 완공이 됩니다. HY는 이번 메시코리아 인수로 유통 물류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뉴욕 증시 핫 이슈 어떤 주제일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를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AI보다도 더 고도화된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좀 발달이 돼서요.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챗 GPT가 재작년 국내 증시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등이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최근 미국 증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차세대 구글로 불리면서 구글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챗 GPT를 겨냥한 발언을 할 만큼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시장에서 반응이 좀 어떤지도 더 들어볼까요? 네, 이 미국의 기업가들도 기대감을 줄줄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AI가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면서 과거의 PC나 인터넷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UBS에서는 이번 챗 GPT를 기점으로 해서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IBM의 크리슈나 CEO 등도 챗 GPT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미국 시장에서 반짝 스타가 된 이유는요. 앞으로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연구원의 코멘트 함께 들어보시죠. The model itself is fascinating because of what it can do. It seems like magic. And it's been around for a couple of years,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And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se models are going to very soon be integrated into everyday software that we use. 예, 정말 네로라는 기업의 CEO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좋은 평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업계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서서 제가 구글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잠깐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움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구글은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약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지난달에 AI 챗봇인 클로드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 서비스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빙과 챗 GPT를 통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 챗 GPT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도 이 챗 GPT와 유사한 챗봇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잡지 회사인 맨스 저널, 빅데이터 기반의 뉴미디어 회사인 버즈피즈 등도 이 챗 GPT 테마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챗 GPT 뜨거운 이슈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챗 GPT가 혁신은 맞지만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는 게 맞냐, 거품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뛰었던 그 닷컴 버블과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블룸버그에서도 이를 비판하면서 회사 이름에 베팅을 하게 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면서 회사가 진짜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단순히 챗 GPT라는 말만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터틀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도요, 과거의 음료수 제조업체인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기업이 사명을 롱 블록체인으로 바꾸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면서 이때처럼 어리석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AI로 판별될 때까지는 지금의 광풍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기대감은 좋지만 챗 GPT의 실제적인 효과를 좀 확인할 때까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한 수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도 볼까요? 네, 가장 먼저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꼽힙니다. 이 챗 GPT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GPU가 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AI 딥러닝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기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GPU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 벌써 44.3%나 급등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요, 챗 GPT 열풍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30억에서 11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챗 GPT처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 AI 부분에서는 최고 잠재 승리자가 바로 이 엔비디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관련해서 암바렐라 반도체, 모빌아이 등 이런 기업들이 챗 GPT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챗 GPT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도전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AI 기업 중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91곳인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개, 영국 4개, 이스라엘 3개 순이었습니다. AI 기술 고도화의 필수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관련 투자도 부족한 영향입니다. 한 AI 챗봇 서비스 업체 대표는 AI는 모델이 커진 만큼 데이터 규모도 커져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자료가 부실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투자도 부족한데 2021년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는 11억 달러로 미국의 2% 수준에 그쳤고 이스라엘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AI에 대한 인식도 그리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곳곳에서 돈 풀 일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생 지원을 위해 추경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발 재정 지출 요구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마다 노인 무임승차로 3천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습니다.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어제는 공식 반박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